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봐봅시다. 제가 이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살행위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가계부채가 지금 우리 내수의 가장 중심축이 뭡니까? 가계 소비잖아요. 가계 소비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성장의 족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제가 뭐 가계부채 제가 뭐 그냥 절대시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뭐냐면 몰핀에다가 의존 하겠다는 거야. 몰핀.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몰핀이 별로 효과가 그 약발이 굉장히 약화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걸 고통당하는 환자를 보게 되면요. 이 진통제를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효능이 줄어들잖아요. 갈수록이요. 예? 진통제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요. 가계부채 증가시켜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그럼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더 오히려 잠깐만 늪으로 빠뜨리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티프 미안이라고 이 사람 옛날에 시카고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저기 프린스턴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우리가 미국이 금융위기 제가 지난번에 그 방송한 것의 끝부분을 아티프 미안의 진단이 옳다 이렇게 썸네일을 우리 제작진이 잡았는데 그 이유가 아티프 미안이요. 그 여러분은 일반 사람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금융위기 터졌을 때 금융위기의 원인을 이제 얘기할 때 국내적으로는 미국이 모기지 시스템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기지 시스템. 그래서 모기지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속에서 여러 대안이 나왔었는데 그때 가장 주목받았던 모기지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한 그 경제학자가 아티프 미안이에요. 아티프 미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는 국내에 이제 방한할 기회가 있었어요. 방한할 기회가. 예? 뭐 어느 대학에서 이 상을 준다고 해가지고 방한을 했는데 이 양반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 양반이 주로 모기지의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여러 언론들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지분형 모기지를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분형 모기지가 뭡니까요? 정부하고 그러니까 뭐 정부라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죠. 주택금융공사하고 그러니까 가게하고 나눠서 그러니까 부채를 지자 이거잖아요. 예? 가계 부채를 가게 혼자서 지게 되면은 그 부담도 다 고스란히 혼자서 져야 되는데 정부하고 나눠 갖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또 같이 나눠 갖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이건 일종의 뭐냐면 변형된 정책 주택금융인 거야. 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는 가계부채를 지원해 주는 거지. 뭐 그래요. 예?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보는 거야. 예? 데이터를 쭉 보니까는 통계 데이터들을 보니까는 한국 상황이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인 거야. 이 사람한테는요. 예? 우리가 빚을 줄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내가 다른 거 먹고 입고 쓰는 데다가 지출을 줄이고 그걸로 갚아야 될 게 아닙니까? 에?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는요, 비만해가지고 건강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살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영양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에? 그렇죠? 여성분들 특히 뭐 살 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여성들이 가지만은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빚을 갖다가 썼다는 거는 미래의 소득을 미리 땡겨서 쓴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언젠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하려면은 내가 지금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건데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걸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야. 근데 정부가 지금 변칙으로 국민들 호도하면서 예? 정책 주택금융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 부동산 시장을 지금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DSR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하면서 한편에서는 뭐냐면 정부가 돈을 투입하겠다는 거야. 예? 이 사람이 2014년도에 그래서 그 금융위기 이후에 빚으로 지은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국내도 그냥 번역돼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때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생겼느냐 딱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는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이거야.
특히 가계대출 대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이었었죠. 그걸 이래가지고 가계 소비가 위축됐다 이거야. 가계 소비가 위축되니까 성장률도 둔화돼지고. 이걸 분석한 거예요.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데이터를 이거로 보여줬잖아. 지난 방송에서요. 예? 그 원인과 진단이 똑같은 거야.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지난 2주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다 보니까는 부유층들은 자기 소득 중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비중이 작잖아요. 이걸 우리가 소비 성향이라 하잖아요. 소비 성향이요. 예? 아니, 한 달에 소득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1억인 사람은 1억 중에 일반 서민들은 소득이 만약에 250만원, 300만원인 사람은 그거 대부분을 다 소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출을요. 워낙 소득이 적으니까. 예? 그렇죠? 그 비중이 그러니까 90% 거의 100% 가깝게 다 소비를 하잖아요. 저축할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한 달에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은 아무리 많이 써도 한 2, 3천만 원 쓰면 되게 대치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으면 죄송합니다. 예? 뭐 극단적으로 한 5천만 쓰면 다 웬만한 거 다 소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5천만 원 이상이 저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회에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저축을 많이 만드는 거야. 예? 불평등이 심해지면요. 예? 서민들은 쓸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부유층들은 소득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축으로 많이 이어지는 거야. 근데 이 저축이 부유층들의 저축은 실물 경제에 투자로 가기보다는 되게 어디로 가느냐? 소득이 작은 사람들한테 빚을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그런 돈이 그게 바로 은행을 매개로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각종 금융회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주택자금 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빚의 함정에 빠뜨리는 구조예요. 이거 단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얘기하면은 별로 가고 예국의 저명한 학자가 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좀 뭐랬습니까? 우리 식민지성이야. 지식의 식민지성이요. 예? 참 부끄러워해야 돼. 국내 학자들, 만약 제가 이런 얘기를 그동안 쭉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무도 거기도 안 봐. 예? 근데 미국에 저보다 젊은 학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예? 거기서 아무 반박도 못하고, 제가 얘기하면 반박하려고 하고 그러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빚내서 집 사는 시대 끝났다. 이거 가짜 성장이다. 예? 청산을 선언했어요. 이거 맞는 얘기 한 거야. 지금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박정희 시스템이 수명이 다 했다.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 신화가 전설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수명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이거 제가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예? 제대로 지금 방향을 진단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 후보만이. 지금 다른 후보들은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요. 무슨 계속해서 무슨 규제 완화니 무슨 기업에 기업 규제 완화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방송에서 토론할 때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 중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혁신을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요. 그럼 아무 얘기도 못해. 그냥 기계적으로 구호처럼 외치는 거야. 규제 완화. 박근혜 때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 규제를 제일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정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는 국무총리입니까? 대통령 사람입니까? 이거 규제개혁위원회 해가지고 다 거기다가 내놓으라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그 관료들이 그걸 검토가 다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나오는 게 없었어요. 이게 완전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그럼 막상 그런 거 규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그 돈벌이가 된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요? 저기 어디입니까? 제가 청와대 삼청동 들어가는 쪽인가 어딘가 거기서 뭐 H 무슨 재벌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호텔하고 무슨 그다음에 무슨 유락시설 이런 것들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학교들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다가
원래 학교 이런 시설에는 그러니까 그런 뭐 저기 이 유흥시설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아이들 저기 이게 그 유해하니까는 교육 환경에 그런 거는 그런 걸 규제 풀어달라고. 예? 아무리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가 해야 될 게 안 해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방향을 제대로 잡은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줘야죠. 아니,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 다들 인정하시잖아. 인정하는데 그걸 수술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지지 안 해주면은, 그리고 뭘 바래? 뭘 바라냐고요. 그 바라는 게 제가 볼 땐 뻔뻔스러운 거야. 예? 뻔뻔한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국민들은. 우리나라 윤석열 마지막 1분기 성장률이 지난주까지 31개국이, 물론 EU와 G7 포함해서입니다. 우리가 28위를 기록했어. 일본보다 더 나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자, 제가 아까 했잖아요. 1년간 작년 1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 지금 봐보세요. 지난 4분기가 연속해서 다 100 미치잖아요. 이게 침체지 뭐야, 이게. 이게 침체지, 뭐가 침체야. 이게 무슨 경기 하방 압력이야, 이게. 예? 침체지요, 사실상.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은행 수치인데. 취업자 봐보세요. 20대는 지금 그러니까는 20대는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앉아있고 65세 이상 일자리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일자리 대부분의 일자리가 없이는 취업자가 증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네? 민간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과 IT 기적이 그러니까 이게 다 수명이 종료한 거지 뭐예요 이게요. 네? 그 진단이 정확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쪼그라드니까는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줄어들지요. 예?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돌아가야지만 세금도 거칠 게 아닙니까? 예?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예? 과거보다도 그러니까는 과거보다 지출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갈수록 커지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 때보다 얼마나 많이 재정 적자가 증가했는가 봐보세요. 거의 2배가 크게 증가했어. 윤석열 정권에서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을 샀을 때 지금 핵심 원인을 우리가 봐봅시다.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되냐? 내수 붕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산업 체계가 수명을 다한 거야. 박정희 시스템, 그 다음에 DJ가 만든 그러니까 IT 이 붕 이게 수명이 다한 거야. 일자리가 더 이상 산업이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저 학생들 가르칠 때 산업이라는 것은 나흘산자에다가 일업자예요. 일거리를 만드는 거야. 일거리를요. 우리나라 산업 체계가 수명이 다한 거야, 사실상이요. 지금 민간 부분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역량이 그러니까는 지난 한 30년 동안은 우리가 90대 후반부터 IT 혁명, 인터넷 혁명 쫙 해가지고 지금 AI 혁명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기술 혁명이 이어진 상황 속에서 산업 체계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못 시킨 거잖아요. 산업 체계를 다양화를 못 시킨 거야. 멈춰진 거지요. IT 그 상황 속에서 90대 후반에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부에서 일자리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 지금 현 상황을 봐보세요. 내수의 주축이 민간 소비잖아요. 민간 소비는 가계 소비 포함해서 민간 소비를 보게 되면 90년대 3.3%포인트를 2000년대 2.0으로 떨어지고 2011년 이후에 1%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잖아. 그러다 올해 1분기는 0% 떨어졌어. 멈춘 거야. 내수가. 성장률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게 다 멈춰버린 거예요. 수출도 잠깐 뭐랬습니까? 2011년 이후에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출이 거의 그러니까 지금 빈사 상태에 따랐잖아요. 수출도 마찬가지야. 2011년 이후에 예? 지금 겨우겨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 2011년 이후는 제가 뭐랬습니까? 우리나라가 FTA를 공격적으로 추진한 시점이에요. 경제 영토 확장을 한다는 명분으로 FTA를 공격적으로 한 게 2011년 이후부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 그러니까 이 무역 증가율보다 더 낮아요. 우리나라가. 역전돼 버려. 왜? 왜 그렇겠어요? 장애물들은 많이 없앴는데 FTA로. 예?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결과인 거예요.
그것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수를 강화해야 되는데 내수 강화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민생이 이게 핵심원인을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에 오늘 핵심적인 지표가 이겁니다. 핵심적인 지표가 이거예요. 세대당 연간 가계소비 수준이다. 세대당이요. 올해 1분기가 연간 소득으로 4,328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이 세대의 평균이요. 근데 이게 언제 수준이냐면요. 쭉 봐보세요. 2017년도에 4,34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2017년보다 낮아진 거잖아요, 지금요. 예? 가계가 소비를 이렇게 많이 줄였어. 자,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분기별로 봐보세요. 분기별로요. 분기별로 보게 되면 올해 1분기가 분기 3개월 기준으로는 1,084만 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언제냐면요. 저기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4분기 동안에 1,080만 원 정도 했었잖아요. 그때 수준이야. 그때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2016년도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심지어 다스베다 같은 데 나가서 2016년 박근혜 말기입니다. 박근혜 마지막 해예요. 탄핵당한 게 2016년 10월 달인가 그랬었으니까 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은 2017년 초에 나왔지만은 예? 국회에서 이제 그거 한 것이요. 그렇죠? 그때 광화문에서 우리가 막 할 때 그때 제가 그랬어요.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사태가 없었어도 예? 정권 연장 못했다. 왜 그러냐? 가계소득이 다 전체 계층이 다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2016년 침체, 가계소비가 침체합니다. 수치가 보여주잖아요.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거의 2017년 1분기까지 그게 이제 파장이 오죠. 그때까지 거기가 멈춰버렸어요. 가계소비가 멈춰버렸다고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요? 가장 큰 이유가 빚내서 집사라의 후유증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언제 다시 또 쭈그러듭니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자연재난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쭉 회복이 되다가 언제부터 다시 또 이게 침체로 넘어가냐면요. 미끄러지냐면은 저기 봐보세요. 2020년 3분기가 파란색 막대기로 1,091만 원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때까지요. 이게 2022년 3분기. 3분기 것은 9월 달이잖아요. 4분기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4분기가 뭐예요? 그때 터진 게 김진태 사태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권에서 쫙 내리막길로 제가 이때부터 모든 경제 지표가 하향길을 보여준다고 제가 공통적으로 보여드렸었잖아. 뉴스공장 이런 데서요. 예? 이게 실상이에요. 이건 한국어 자료니까는 여러분들. 예? 이게 실상이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장하는 전문가도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걸 인식하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뿐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소비가 지금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거야. 거의 10년 전으로요. 그럼 원인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제가 이거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죠. 우리나라가 2013년에부터 박근혜 정권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첫 해에 그러니까 그 당시 무슨 4.73가 뭔가 이명박하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또 4.74가 뭔가 뭐 성장률 4%다가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예? 세계 경제 순위 뭐 7위 들어가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성장률이 별로 안 나와. 뚝 떨어지죠. 3% 초로. 예? 그래서 초조해지면서 박근혜가 2014년 중반에 최경환으로 교체했잖아요. 경제수장을요. 최경환이 딱 등장하면서 뭘 구했습니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이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3대 규제를 다 풀면서 빚내서 집사라 해가지고 초이노미스라고 그 당시 언론에서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네? 빚내서 집사라. 최경환이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DSR이 뭡니까요?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는 부채 상환 부담이잖아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잖아요. 비율이잖아요. 이게 수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담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010년도부터 2016년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오히려 떨어져요. DSR이요. 떨어져. 왜 떨어진 겁니까?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했잖아. 한 70%에서 80%까지
10%포인트나 증가했잖아요. 오렌지 색깔 수치가 바로 그겁니다. 빨간 색깔이. 증가했는데 뒤에서는 떨어져요. 왜 그랬겠습니까요? 이자율이 이때 쫙 내려가잖아요. 이자율이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자는 그러니까 부담이 줄어드니까 총액이 부채가 증가했더라도 그러다가 언제부터 가냐면요. 2016년 4분기 때부터 10을 돌파합니다. DSR이 10을 돌파해. 예? 10.3을 기록했다고 2016년 4분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 이상으로 쭉 가가지고 문재인 때도 그러니까 이게 저기 가계부채가 저기 부동산 가면서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경제 성장이 어쨌든 좀 되다 보니까는 이게 은폐되고 있었던 거야. 예? 은폐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가계부채가 뭡니까? 2000년부터 이렇게 좀 꺾였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90% 이상이잖아요. 근데 DSR이 여전히 11%입니다. 11%.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부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자가 소위 말해서 이 가계 부채가 발목을 잡은 거야. 언제부터? 2016년 말부터 잡은 거야, 이게. 잡은 거예요. 예? 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게 그 SBS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뭐냐 2016년 10월 18일 맨 밑에 여기 보게 되면 빨간 박스를 해놨잖아요. 10월 18일 날 SBS에서 취재파를 뉴스로 해가지고 내보냈던 겁니다. 8시 뉴스에. 두려운 속도의 주택건설 시장. GDP의 절반 넘었다. 에?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90년대 일본의 재현이 우려된다. 정부는 외면했나 몰랐나. 이런 것을 뉴스로 내보냅니다. SBS에서. 이때 10월달 이때가 최순실 사태가 그게 터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건설 투자의 위험성을 막 그 SBS 같은 이 건설 자본의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였었어. 왜 그러냐? 당시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설 투자가 GDP 성장률에 있어서 2016년 4분기에는요,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4분의 3을 건설 투자가 만들어낸 거야. 건설 투자가. 예? OECD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한 0.1%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성장률에 기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포인트나 거의 16배나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빚내서 집 사라의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건설 투자를 막 때려 읽으면서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증가했지. 증가하면서 이자는 금리를 내려놔가지고 은폐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부채 총액이 증가하면서 DSR이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2017년 4분기부터. 그런 시점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그 당시에 가계부채를 그러니까는 가처분 소득 대비 그러니까 150%로 총량제를 그러니까 이런 공약도 내세우고 막 추진했던 거였었습니다.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예? 결과로 더 실패했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 당시 2016년도 봐보세요. 막 연간 평균이 57%야. 한 나라의 성장률 중에서 거의 60%를 건설 투자로 만들어낸 거야. 예? 건설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결국 뭡니까요? 그걸 누가 사줘야 될 게 아닙니까? 집을. 빚내서 집 사게 하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가계 소비의 발목을 잡은 거야. 예? 원리금 상환해야 되니까는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계 소비가 그때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 당시 봐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그러니까 정권 연장 불가능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봐보세요. 그 당시에요. 이거 여러분 통계청에서 쉽게 확인되죠. 가계소득을 보게 되면요. 1년 전 2015년 4분기 대비해서 16년 4분기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요. 상위 10%에 빼놓고 다 마이너스 행진을 해요. 마이너스 행진. 이게 명목소득입니다. 물가는 고려도 하지 않은. 가처분 소득도 아니고 총액소득이에요. 예? 다 마이너스에. 이런 상태 속에서는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지. 소득도 줄어들어. 거기다가 뭐냐면 이자 부담은 자꾸만 증가해. 갚아야 돼. 예? 가계부채 부담은. 그러면 가계는 힘들다고 생존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지요. 생존의 위기를. 이런 상황이었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하면요. 질 수밖에 없지. 민심이 돌아서니까. 물론 이래도 그러니까는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예? 특정 국민들이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실질 가처분 소득으로 보게 되면요.
상위 10% 줄어들었어. 이 파란색이 2015년이고요. 오렌지 색깔이 2016년입니다. 다 적잖아. 전계층이다.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상위 10%도 2015년에 783만 원이었는데 2016년 4분기에는 772만 원으로 11만 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전체 계층이 다 줄어들어. 이 당시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를 했어봐. 선거 지지. 예? 거기다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DSR 가게들의 그러니까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서 이제 압박이 오는 10%를 돌파해버리고 된 거예요. 평균적으로. 예? 10%가 넘어서게 되면은 미국도 금융위기가 10% 넘었을 때 이제 발생하거든요. 예? 그리고 가계의 부채가 80% 넘어서게 되면은 되게 임계점을 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 80%가 넘어가잖아요. 그 당시에요. 예? 자,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게 되면 더군다나 당시에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이제 10월 20일, 그 비슷한 시기죠. 이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순실 사태가 JTBC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비슷한 시점입니다. 이때 KBS 저녁 뉴스에 이게요. 뉴스에 9시 31분이라고 나오잖아요. 활기 이런 산업 현장, 짙어진 불황분을 요즘하고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활기 이런 공단, 곳곳 실험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현장에 사진을 뜨고 그랬잖아요. 이게 2016년 10월이라니까는 왜 그랬습니까? 10월 달이면 4분기잖아. 현장의 체감 경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야. 예? 내수 식고 수출도 구하고. 예? 그러니까 산업이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가계 소비가 이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지금 올해 1분기가요. 그럼 왜 그러느냐? 원인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보게 되면요. 20년 이후죠.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월평균 세대 가계보다 더 이게 완만하게 보는 거죠.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가 392만 원인데 이게 2020년보다도 적은 거예요. 예? 적은 거야. 예?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뭐 고금리, 고물가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세대당 월평균 실질 가처분 소득을 봐보세요. 392만 원이라는 게 2019년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요. 예? 거기다가 취업자만을 중심으로 딱 보게 되면요. 취업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층이 있죠. 임금 노동자, 월급쟁이하고 자영업자. 이들을 전체를 그러니까 평균을 했을 때 평균 실질 연소득을 보게 되면요. 2023년, 24년도께 아직 한국에 집계가 안 되고 4,093만 원인데 이게 2018년, 2019년 2인보다 더 낮은 상황이잖아요. 세대당 실질 연소득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2017년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 판매액이 그러니까 이게 쫙 미끄러진 겁니다. 자영업자당 소매 판매액이 그러니까는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가게 소비가 다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가계 소비가 저렇게 집게처럼 맞았으니까. 그리고 자영업자 1인당 실질 소득이 쫙 2016년에 2,371만 원을 찍고 나서 얼마 1,711만 원이니까 얼마 정도 줄어든 겁니까? 66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죠. 660만 원이요. 연소득으로 600만 원 정도가. 예? 2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2010년 모든 수치가 2016년 이후부터 이게 되거든 게 거잖아요. 최근에 백화점 3사의 매출액조차 감소하고 있는 1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예? 이런 얘기. 이게 왜 그럽니까?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올해 1분기가 2020년보다 낮아요. 예? 이게. 특히 뭐냐면 사업체에 고용된 그래도 자영업자보다는 그래도 월급제가 좀 낮다 그러거든요. 낮거든요 실적으로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사업체 중에서도 사업장에 고용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할 때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만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체에 고용 안 된 노동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하도급자에게 사업장은 없이 그냥 업자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맥으로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일감 생기면 연락해가지고 일감 나눠주고 이렇게 가는 그런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가사 서비스 종사자 혹은 가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건 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창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휴업 중인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제외가 된 겁니다. 아주 열악한 사람들은
예? 그러면 뭐냐면 출근할 때가 있는 어떤 하나의 사업처가 있는 데서 고용된 사람들만 보더라도 보게 되면 2021년 수준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 이 사람들조차도 월급쟁이들조차도 예?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올해는 이게 1, 2월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격차가 더 줄어들었어요. 예?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중소기업의 부실 채권이 올해 1분기에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더 올라가 버렸어. 예?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5월 29일인가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다음 주에 지금 금통위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거라고 저도 봐요. 보긴 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봅시다. 금리 인하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대충 우리가 예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랬습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쫙 미끄러져가지고 0.6대 정도로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파란색이 금리 인상기입니다. 우리가 2021년 8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요. 네?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내리기 시작했는데 금리 인상기가 파란색입니다. 오렌지 색깔이 금리를 내렸을 때예요. 내렸던 시기예요.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기업 대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기든 인하기든 간에 어떻습니까요? 주택자금 대출이나 예? 금리 인상기에 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인하기든 간에 이 파란색 막대기로 돼 있는 거가 이제 금리 인상기잖아요. 이때는 뭐냐면 주택자금 대출이나 산업대출금이나 다 이렇게 올라갔어, 오히려. 근데 금리 인상기에도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주택자금 대출은 그러니까는 산업대출금보다 더 많이, 더 수치가 높잖아요. 7.34%로 7.27%보다도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기에는 지금 인하하고 있는데 주택자금 대출은만 여전히 그러니까 그 유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예? 제가 아까 앞에 잘못 얘기했네요. 주택자금 대출 7.34%고 금리 산업대출금 8.57%로 둘 다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기에도요. 근데 인하기에는 주택자금 대출은 여전히 계속 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산업대출금은 거의 지금 그러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은행의 대출도 꺼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대출을.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봤자 그동안 내렸는데 산업 현장에 필요한 돈은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되게 어디로 가겠느냐? 주택자금으로 가죠, 뭐. 주택자금으로. 예? 우리나라가 이러다 보니까는 금리를 내려도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요. 자, 가계 쪽을 봐봅시다. 가계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금리 인상기고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금리 인하기입니다. 근데 금리 인상기에는 신용대출이 줄어들었죠. 금리 인하기에. 왜 그렇습니까요? 금리 인하기는 되게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는 내렸는데 불구하고 뭐냐면은 은행이 대출을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억제하는 거죠. 왜? 이거 해소를 못 할까봐. 해소를. 그렇죠?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 금리를 인하든 간에. 우리나라는 주로 금리를 구해봤자요. 대부분이 이 부동산으로만 되게 이게 유입되져요. 네? 부동산으로 유입되지는 거는 뭐랬습니까요? 가계 부채.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아직까지 좀 약간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든 인하든 간에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한 대출은 계속해서 하고 거기다가 영업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게 되면은 금리를 내려도 대출 안 해준다 이거예요. 가게든 산업계든 간에. 네? 안 해주는 거야. 돈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봤자 별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게고 앞에 산업계도 마찬가지잖아. 금리 인하해봤자 안 가요. 네? 별로 안 가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의 교훈을 봐보세요. 이 시점에서
1991년부터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할 때 연평균 성장률이 0%였었습니다. 1%에 조금 0.95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0.8%까지 내리는데, 예? 이때 은행 간 금리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준금리 저거죠, 8%포인트나 낮춥니다. 8%포인트나 낮췄어. 근데 성장률이 살아났냐고요. 예? 거기다가 이 당시에는 뭡니까요? 세계화가 한참 추진될 때였었어. 세계화가. 세계 경제 환경이 미국 경제가 이 당시에 뭐 신경제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90대 후반에 미국이 그러니까는 새로운 신경제라고 해가지고 호황을 맞이할 때였었습니다. 네? 호황을. 그 세계화 이 물결 속에서요. 그런데도 금리를 이렇게 8%포인트나 내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나잖아. 안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화정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 효과는 굉장히 과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교훈이에요. 교훈인데, 자, 이거 봐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된다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1999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까지 추세를, 장기 추세, 20한 5년간의 추세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렌지 색깔은 뭐냐면은 팬데믹 충격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는 진행이 예상되어지는, 그러니까는 가계 소비 지출입니다. 반면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계 소비 지출이 푹 꺼졌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저 끝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냐면 저 오렌지 색깔 쪽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수렴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비 지출이 회복이 안 되지니까. 미국은 이게 오히려 초과가 돼버렸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요. 연 기준으로는 이 장기 추세선보다도 114조 원이 소비 지출이 부족한 거예요. 114조 원. 이게 1분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36조 4천억 원입니다. 네? 1분기 3개월 기준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가 이만큼 많이 그러니까 위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수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내수가, 중소기업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출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 가계 소비 지출이 이만큼 부족한 거예요, 지금요. 그럼 36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 전국민 민생지원금이 12조가 조금 안 되게 가잖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갈 때요. 그거 세 번 정도 줘야지만이 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계 분기를 가려면요. 아, 구체적인, 그러니까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소비를 못 살려내면은 경제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이게 다 얽혀 있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 왜 그런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가계부채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뭐냐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여전히 압박이 심해. 둘째는 뭐예요? 가처분 소득이 그러니까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든 거죠. 소비를 뭐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럼 내수 살리려면은 이 문제 외면하면은 살릴 수 있습니까? 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생지원금에다가 잠깐만 이데올로기 씌우지 말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했을 때 이거 빼놓고 경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수 살릴 수 있는 방법? 네? 있냐고요? 그냥 구호성 얘기하지 말고 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아니 그건 구호잖아. 구호요. 그럼 구호잖아. 네? 그럼 구호 말고 구체적인 걸로요. 네? 자, 이거 봐보세요. 2022년 3분기 이후에 가계소비 지출 격차가 확대가 시작되는데, 예? 왜 그때부터 그랬다 했을까요? 22년 4분기에 우리가 흔히 신용위기라고 블룸버그 같은 데서 한국이 신용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때가 김진세 사태가 촉발한 거였었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흐름 봐보세요. 흐름 보시게 되게 되면요. 저기 2020년 3분기가 파란색 막대기로 좀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쫙 확대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한때는 23조 3천억까지, 이게 언제냐면은 20년 4분기. 2020년이 가장 심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2021년 들어서 좀 이게 이제 격차가 축소가 되다가 2022년 3분기에 가장 최소로 13조 7천억 원까지 격차를 줄였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하고 실제 소비하고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그러니까 실제 소비가 이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야. 실제 소비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쭉 가야 된다는 얘기는요. 그러다가 2022년 4분기부터 다시 이 격차가 쫙 증가하잖아. 확대하잖아요. 아래쪽으로 막대기가 잠깐 커지잖아요. 그러다 올해 1분기는 31조 4천억 원까지. 실질 개념으로. 명목으로는 이게 34조 4천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가까지 고려한 거니까는. 예? 아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소비지수 격차가 쭉 이렇게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을 봐봅시다. 똑같은 시기에 대해서 미국은 오렌지 색깔이 이게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이고 팬데믹 때 미국도 쫙 이렇게 밑으로 쭉 줄어들죠. V자로 쭉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은 2021년 2분기부터 초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장기 추세는 14조 6천억 달러였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14조 8천억 달러가 소비가 일어나요. 미국 경제가 좋았던 이유가 성장률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장기 추세선보다 더 살아났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21년 1월 20일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아메리칸 리스큐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이죠. 일종이에요. 예? 이걸 발표하는데 이 당시에 1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한 2,529조 원이 넘는 돈을 이걸 미국 국민들한테 90% 이상한테 나눠주잖아요. 예? 우리나라로 하면 이게 현금 살포고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되는데 걔는 그냥 나눠줬잖아요. 이게 21년 1월 20일에 발표가 되고 집행은 그러니까는 집행은 보험 이후에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요. 21년 2분기부터 이게 살아난 이유가 바로 이 돈이야. 21년 2분기 바로 직전에 이게 발표돼가지고 21년 2분기부터 미국 경제는 다시 살아난다고요. 예? 살아나. 소비가 살아났으니까 가계 소비가. 예? 이거 봐보세요. 그 장기 추세선하고 실제 소비하고 보게 되면은 2020년 2분기 때는요 1조 6천억 달러나 줄어들었었습니다. 소비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은 거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좀 더 줄어들어 가지고 2021년 1분기에 마이너스 2,100억 달러 정도로까지 축소가 됐다가 2분기 때부터는 1,865억 달러 플러스로 이제 그러니까 장기 추세 평균보다도 더 많이 소비가 이루어질 거야. 왜? 이거 1조 9천억 달러 이거 지원이죠 뭘. 이거예요. 그 결과 한번 봐보세요. 미국에 그러니까는 고금리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구당 실질소득입니다. 가구당 실질소득은 빠르게 회복되잖아. 예? 빠르게 회복되잖아. 우리나라하고 반대로요. 회복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냐?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돈 풀면은 정부 채무가 증가한다 하잖아요. 예? 이게 파란색 막대기는 한국 정부 채무고요. 어린 색깔은 미국 정부 채무입니다. 미국 정부 채무는요. GDP 대비로 갈 때 2020년 4분기 때 129.3%로 정점을 찍고 나서 쭉 떨어져가지고 107%, 20%포인트 이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오히려 최근에 작년 말까지요. 한국은요 한 43% 했던 것이 45% 오히려 늘었잖아. 정부가 돈을 썼는데 돈을 지원했는데 정부 채무는 오히려 왜 그렇습니까요? GDP가 모수인 GDP가 분모가 증가하니까는 예? 이게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소득 대비가 중요한 거잖아요. 소득 대비가. 예? 그 결과 이게 봐보세요. 표를 정리한 건데 재정건조서 비교해보세요. 정부 채무가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에 한국 정부 채무는 34.4%였었어. 근데 작년 3분기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9월달까지요. 45.7%. 미국은 같은 기간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작년 연말까지도 나와 있지만은 미국 정부는 105.8%였었는데 112.4%로 좀 증가했지만은 21년 12월 달에 119.5%까지 증가했던 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거죠. 가계부채 봐보세요. 한국은 당시에 한 90% 됐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증가했잖아요. 아직도요. 미국은 74.6%에서 70.5% 줄어들었잖아요. 오히려. 줄어들었잖아. 예? 누가 더 잘한 거냐고 결과론적으로. 거기다가요. 성장률 봐보세요. 미국 성장률 좋은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선진국 중에 제일 좋다는 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럼 그 전 5년하고 그 이후 5년을 코로나 팬데믹 전후 5년을 성장률 누적 성장률을 비교해 보세요. 왼쪽이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의 5년입니다. 아니 저기 파란색 막대기가 하늘색 막대기가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17.1% 증가했었어요. 성장률이요. 미국은 그것의 절반에 가까운 8.9%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2020년 이후 5년 동안에는 한국은 14%가 누적 성장률이 14%입니다. 근데 미국은 12.1%야. 역전돼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미국은 가계 소비를 살렸기 때문에 된 거야. 한국은 가계 소비를 죽여놨으니까는 성장이 이렇게 줄어든 거고요. 예? 이게 객관적인 이게 분석 아닙니까? 이게 객관적인 분석. 이런 걸 외면하고서는 자꾸만 이념을 투입을 하면요. 이념을 투입하면은 경제는 그러니까 탈출 못 합니다. 예? 경제 탈출 못 해. 이념을 집어보면요. 가계부채 변화 추이봐 보세요. 팬데믹 2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2019년 말 대비 2021년 말까지 우리가 2년간 되게 팬데믹이 진행됐으니까요. 한국은 89.6에서 98.7로 쫙 증가합니다. 예? 증가를 해. 이게 결국 가계 소비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봐보세요. 빨간색으로 된 거.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과거에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수치가요. 이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럼 오른쪽 맨 끝이 이제 현재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오렌지 색깔이 뭐냐면 미국 가계부채 흐름이야.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99%까지 올라갔었어. 우리가 2021년도에 99%까지 비싸게 하잖아요. 80%가 넘어가면서부터 인계점 이게 이 가계부채가 가계 소비를 그러니까는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인계점이 되는 거예요. 인계점이 80% 정도가. 근데 미국은 금융이 딱 터지고 나서 가계부채 잡은 거 아니에요. 잡은 거야. 거의 100% 했던 것을 지금 70%까지 끌어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66%에서 90%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티프 미안이 뭐라고 한 겁니까? 소비하고 성장을 그러니까는 족쇄가 된다 이거야. 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그러니까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얘기예요. 복잡한 이론 필요 없이. 예? 이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추이가 미국은 금융이 터지고 나가지고 이걸 정신 바짝 차린 거야. 그래서 팬데믹 때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줄였잖아요. 팬데믹 때도 가격도 줄였잖아. 그래가지고 경제를 그러니까 경제 활력을 유지한 거예요. 성장률 높이 유지하니까는 정부 채무도 GDP 대비를 줄어든 거야. 그럼 어느 게 바람직한 겁니까? 어느 게 바람직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 낮춰야 되는 이유가 여전히 지금 이 파란색이 DSR입니다. 빨간색이 미국의 DSR이고요. 미국은 8% 초까지 이렇게 쭉 8%까지 내려온 거야 지금요. 가계부채를 많이 낮추니까는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8%가 내려왔으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근데 한국은 여전히 11% 정도로 이게 가계 소비의 족쇄가 되고 있는 거야. 부채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중산층들이요. 그거 갚느라고. 이건 객관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뭐 복잡한 이걸 이론을 동원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요? 자, 정부 채무 봐보세요. 우리나라 2000년부터 작년까지 쭉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파란색 흐름이 정부 채무입니다. GDP 대비. 채무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얘기하는 것이 관리재정 수준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모표들이. 예? 통합재정 수준보다. 보게 되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이 모표들이 얘기하는 GDP 재정 준칙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해야 된다. 항상 거의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가 됐어요. 여기 봐보세요. 이 오렌지 색깔 막대기가 그건데 언제 금융위기 때는 2009년만 한 해만 제외하고는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가 됐었어요. 지난 5년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안 됐지만요. 예? 맨 오른쪽에 보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채무는 2000년에 16.5%에서 지금 쫙 저 46%까지 증가한 거 아닙니까? 계속 증가하잖아요. 증가했잖아. 왜 그렇습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재정은 관리가 됐는데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가 됐는데 왜 정부 채무는 계속 증가했냐 이거예요. 네? 정부 채무는 정부 수입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수입이 줄어서 정부 채무는요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뭐 거기다 뭡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포함해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이자 부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3%의 관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채무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금을 적게 건다는 얘기야. 세금을 적게 건다는 얘기잖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그러니까는 예? 이게 비율로는 마이너스 3% 이내지만은 이게 채무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예?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증세가 필요한 거야. 증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감이 많다 보니까는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현실이에요. 예? 네, 증세를 하게 되면 되게 누가 타격 봅니까? 부유층이지. 이건 아까 앞에서 얘기한 미국과 비슷한 맥락인 거야. 전 세계가 그러니까는 그냥 이 보수층들에서는 감세를 이데올로기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게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국가 채무가 정부 채무가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뭐 그건 쉽게 알죠. 일본. 예? 200%가 넘는 일본이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잖아. 세계 2위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예? 세계 2위? 그게 그리스가 아닙니다. 싱가포르야.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170% 넘어. GDP 대비요. 동남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한 60% 정도, 70% 좀 안 됐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정부 채무가. 이게 싱가포르도 계속 증가해 갔잖아.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팍 증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왜? 가계부채 억제하려고. 정부가 돈을 쓴 거야. 정부가 돈을 쓴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다 어려웠으니까. 근데 지금 172%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니까요. 싱가포르가요. 그런데 싱가포르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항상 뭡니까? 국가신용등급 1등급이야. AAA예요. AAA라고요. 여기 딱 봐보세요. 이 왼쪽은 2025년 갖고 저기 1995년 해가지고 이게 좀 잘려서 그러는데 예? 너무 작게 하게 되면 안 보일까봐 항상 AAA 했었어. 미국은 오히려 강등됐잖아요. 싱가포르는 국가 채무가 저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170% 넘어서까지 증가하는데 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예? 이거 좀 누가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정부가 돈 쓰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이 무식해서 그런다. 그거 딴지거는 언론들이 있고 그런데, 진짜 그거 무식한 언론들인 거야. 싱가포르 어떻게 설명할래? 싱가포르는 기초통화국가도 아니잖아, 얘네들이요. 뭐, 일본 얘기하게 되면,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한국과 다르다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일본의 엔화하고 한국의 원화가 똑같냐, 지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거든. 싱가포르는요? 싱가포르는 어떻게 갈래? 이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설명 좀. 외면만 하지 말고. 싱가포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95년부터 작년까지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1학년 학생들한테 과제로 내줍니다. 뭘 하냐면 한국의 경상수지, 대만, 싱가포르 경상수지 한번 쭉 조사해보라 이거야. 그다음에 GDP 다 이거 통계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하니까는. 그리고 비중을 한번 봐보라 이거예요. 한국이 맨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고요. 대만이 이거 어떤 학생의 작품이야. 한 학생이에요. 1학년 학생이에요. 2호 학번. 오렌지 색깔이 대만이고요. 맨 위에 그린 색깔이 싱가포르입니다. 이 9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30년간의 연평균이 한국은 GDP 대비 2.8%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대만은 8.6%. 싱가포르는 18.4%입니다. GDP 대비요. 확 차이가 나죠. 요 순서대로 뭡니까? 국가신용 등급이 순서대로 돼 있잖아. 싱가포르는 AAAA. 독일하고 거의 같아. 독일하고 같죠. 제일 높은 나라들. 스위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있는. 그렇죠? 한국은 우리가 어떻습니까요? S&P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내려오잖아. 대만은 그러니까 뭐 2, 3위 저걸로 가고. 이게 뭡니까? 경상수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 거야.
그래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국부펀드로 운용도 해가지고 수익을 내잖아 싱가포르는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도 투입을 하잖아. 예? 투입을 하잖아요. 달러를 많이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달러를. 예? 그렇지 않아요? 그게 거의 뭡니까? 거의 20%예요. 평균 20%. 경상수직자가 GDP 대비 20% 가까운 이런 나라에 싱가포르가. 달러가 이렇게 풍부하니까는 예국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싱가포르 위험하다고 보겠어요? 안 보죠. 안 보지. 장기 국채물이 독일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독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상수직자. 이건 양보 못하겠다고 독일도 지금 그러잖아. 미국하고 아무리 싸움을 하면서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싱가포르는 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는 예국인들 국채를 싱가포르의 국채를 예국인들한테 그러니까 팔 필요도 없어. 자금을 조달할 필요도 없어. 자기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채 비율이 170% 가더라도 다 국내에서 다 소비하고 그러는 거고 해외에서 투자한 것들도 갚을 돈이 너무 충분하다 보니까는 안 떨어지는 거야. 떨어뜨릴 이유가 없지. 소위 말해서 신용등급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등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요? 전문가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되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여러분 돈 빌려줄 때 신용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상대방이 상환 능력이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신용등급이라는 게 그거 아니냐고요. 소득이 높은 사람, 직장이 좋은 사람이 왜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요?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싱가포르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예국인들 볼 때는 170%가 넘어도 상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야. 예국인들 투자에 대해서. 예?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 채무 170%가 넘는데 어떻게 국가 신용등급이 최고를 받냐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미국보다 더 높은데. 예? 제발 좀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적으로 좀 여러분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한 거야. 예?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요. 대부분은 뭡니까요? 대부분은 그 나라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어. 이자 상환, 이자를 제대로 상환. 미국은 지금 이자가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예? 워낙 규모가 크니까 무조건 내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자 상환 능력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이제 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장기적인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1991년부터 작년까지인데. 노동 생산성이 파란색 선이 노동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야. 시간당 GDP. 이게 노동사회연구원의 김유선 박사가는 저기 사람당으로 했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 시간당으로 해야 됩니다. 노동 시간당으로 계산한 겁니다. 한 3.8배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한 35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근데 소득은 2.7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후퇴한 거야. 이건 뭐 비슷하게 나오죠. 김유선 박사가 한 거랑.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만큼 소득이 증가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 생산성 증가만큼 소득이 증가가 안 되는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요. 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김유선 박사는 임금 노동자만을 가졌지만은 저는 이제 자영업자까지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봤을 때 보게 되면요. 추세는 비슷합니다. 추세는 비슷한데 2021년도 199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쭉 끊어봤을 때 보게 되면요.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이 계속 떨어져 오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첫 10년은 5.7% 연평균. 그러다가 최근에 20년대 이후에는 1.5%가 내려온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소득의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2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는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거예요. 마이너스까지. 그러니까 생산성이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고령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기업이 혁신을 못하는 것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노동사회연구원의 김유선 박사의 추정치인데 이 추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노동사회연구소에 가면 이 연구물이 있으니까.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까지 쫙 분석한 걸 봤을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동안에는 기존에는 생산성과 실질성 간의 격차가 축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성 증가만큼 그러니까 소득을 그러니까는 보상받아야 된다 이거. 이게 당연한 논리죠 어떻게 보면요. 논리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해외하고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는 예? 그래서 되게 접근하는 게 뭡니까? 노동권 강화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김유선 박사도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간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전체 취업자, 우리는 자영업자가 특별히 많은 나라니까는. 예? 근데 무슨 문제가 노동권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돼요. 대기업 노조가 강하고 중소기업은 아직 없는데도 많고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확대로 오히려 연결된 거예요. 노동권 강화가 이게 그러니까는 예? 임금 노동자 전체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저기 균등하게 상향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격차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임금 노동력의 임금 강화를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니 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강화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디하고 충돌합니까? 자영업자하고 또 충돌하잖아. 자영업자하고 충돌하잖아요. 근데 자영업자하고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는 만만한 일이 아니죠.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600만이 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OECD 기준입니다. 자영업자 600만이 넘는 얘기는 거기 무국 가족 종사자도 OECD에서는 포함시킵니다. 하여간 23%에 해당되지는 전체 취업자의 23%나 해당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영업자들이 이게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잖아요. 그러면 결국 제가 그래서 뭐랬습니까?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모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 특히 저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모두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연대도 만들어지죠. 그래야지 힘들도 만들어질 게 아닙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싸움 시키기보다는. 예?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구조 조정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건 너무 잔인하고 기계적인 얘기 아니에요? 누가 하고 싶어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할 수 없이 내몰려 사는 사람 많잖아요. 네? 이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지금 현실인데, 산물인데. 네?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회소득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에 경제활동을 참여해가지고 얻는 시장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회로부터 보장받는 사회소득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네?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수준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시장금융이 있고 사회금융이 있다.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자층일수록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에 그러니까는 이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취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OECD에서 제일 취약한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동안 제가 이거 얼마나 입 아프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책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제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쓴 겁니다. 이게 사회소득과 사회금융 강화는 제가 최근에는 그래서 공제를 다 없애고 그러니까 인적 공제로만 도입하는 방식으로 n분의 1로 나눠주자 했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득세율로 보게 되면 제가 일제가 보여드렸죠. OECD 기준에서 최고 소득세율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네덜란드하고 동률로 11, 2입니다. 38개 국가 중 11위예요. 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세금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내가 무식한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근데 소득이 굉장히 불평등하다고들 많이 느끼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에서 소득 분배의 개선은 가장 1차적인 수단은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근데 세후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금이 그러니까는 소득 분배를 개선했느냐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꼴찌에서 38개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한 4위, 6위 정도, 5위 안팎 정도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금이 기여를 못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요? 고소득층일수록 제가 보여드렸잖아. 공제 혜택을 고소득층이 집중되고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감세를 해주고 있는 거야.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세율은 그러니까 무슨 뭐 하여간 45%까지 쭉 이렇게 해놓고 설정해놓고 빼주는 게 많은 거죠. 근데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 혜택을 별로 못 봐. 소득 자체가 적으니까. 예? 그런 구조를 그러니까 개선하지 않고 거기다가 세율만 더 낮춰봐요? 그러면 더 벌어지죠. 더 벌어져. 예?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층들이 아우 지금 세금 한 푼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 낮춘다면은 좋아들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저기 저 항상 그러잖아요. 부자들한테 혜택 주니까 거의 한 80 내지 90을 주고 그 10 가지고 나머지 중산층 좀 주면서 그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감지덕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예? 그렇게 되는 한에 있어서는요. 이 지난 30년 이상 동안 진행된 게 이거 바뀌지 않고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